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입니다. 구정 연휴는 잘 지내셨는지요? 아무래도 구정 때 맛있는 거를 많이 드시다 보니까 체중이 좀 늘으셨기 쉬울 것 같은데 오늘은 그거와 관련해서 체중이 변화가 많은 것, 저희가 이제 바디 웨이트의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체중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되는 거요. 그래서 체중을 감량한 후에 유지되는 것과 체중 감량 후에 다시 체중이 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의 심뇌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 매일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매일매일 먹고 신체 활동을 하고 그리고 감정적인 것을 잘 조절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건강을 결정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이 한 70%를 결정하고 한 30% 정도는 유전이 결정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또 그리고 제가 저희 과 얘기를 하면서, 저희 과에는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고 하시는 분들도 오고, 증상만 있는 분들, 또 기존의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을 앓으셨던 분들, 또 그런 위험에 있는 분들, 그런 다양한 분들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 문제도 처음 저희 과를 먼저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 다양한 환자를 보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심혈관, 뇌혈관 이런 질환으로 가는 것, 또 암으로 가는 것과 관련해서 진료를 볼 때마다 어떻게 먹고 움직이고 생활할 때 병이 걸리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거의 한 30년 정도를 진료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만과 심뇌혈관 질환 위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그림에 보듯이 before에 해당하는 지방이 좀 더 많은 몸이 있고요. after에 해당하는, 꼭 AI로 그려 놓은 것 같은 그런 체구이기는 한데 근육 모양이 다 드러나고 지방이 거의 없는 것 같은 몸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비만이라고 보는 거는 지방이 많이 쌓여서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 지방이 없어야 될 부분에 지방이 쌓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만을 측정하는 그런 사망 위험, 심뇌혈관 질환 위험과 관련성을 보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연구된 부분이 체질량 지수라고 해서, 체중 킬로그램을 어 키에 미터 제곱으로 나눈 그런 단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비만을 얘기할 때 체질량 지수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왼쪽에 있는 사람도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통합한 거를 제지방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지방량이 많은 사람이 거기다 지방까지 많아져서 더 비만해진다. 그러면 심장이 이미 기관들이 크고 근육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심장에서 혈액을 많이 보내주어야 하는 상태인 데다가, 거기다가 이 혈압이라는 거는 사실은 심장에서 얼마나 많이 보내주느냐 하는 거하고, 그 길이 얼마나 넓어서 압력이 커지느냐, 거기에 혈액이 많이 가느냐 하는 게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실 지방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근육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심장에서 많은 양의 피를 온 조직으로 뿌려줘야 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심장의 크기나 아니면은 심장의 근육이 좀 더 두꺼워지면서 심장에 무리를 받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심부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근육은 많고 지방이 적으면, 또 이제 지방 이외에 다른 장기나 이런 것들의 몸이 크면, 그거는 체력이 좋고 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생각이 지방 이외에 장기의 무게, 근육량 이런 것도 크면 클수록 심장은 부담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높아질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요 밑에
테이블에 보면 그게 이제 lean body mass라 그래서 이게 지방 이외의 제지방량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지방량이 많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근육이나 장기의 무게가 크다는 거는 그거를 구성하는 단백질이나 이런 것도 많은 거기 때문에 또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도 많고 그리고 또 몸도 잘 움직이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을 대사하는 장기인 콩팥에 무리가 돼서 투과할 양이 많아지기 쉽다. 그래서 지금 레날 하이퍼필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콩팥의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질환으로 갈 확률이 31% 증가한다. 그러니까 제지방량이 많은 거는 심장의 부담, 혈압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콩팥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고요. 이제 저희 교실에서 같이 연구한 결과고요. 그래서 이런 근육량이나 장기의 무게, 체질량 지수 중에서 지방이 별로 없는 비만에 해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들은 고혈압의 위험이 30% 정도 증가하게 되고 그와 함께 심혈관 질환 위험도 17% 정도 발생이 증가한다고 저희가 지금 보고했고요. 2015년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육량 많고 지방도 많고 그럴 수 있고 근육량이 주로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뭘로 죽느냐? 그냥 단순히 체구가 커서의 문제가 아니라 체구가 크고 신장의 과부하를 일으킬 만큼의 동물성 지방이나 단백질 이런 것도 많이 먹고 또 무리해서 운동을 많이 하거나 이런 사람들, 무리하는 정도에 가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뭘로 사망하느냐를 봤더니 심혈관 질환 사망이 1.7배 증가하고 간 질환에 의한 사망이 3배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콩팥에서 이런 단백질 대사의 한 축을 이루고요. 또 간도 콩팥이 잘 작동하지 못할 때는 간에도 부하가 같이 걸리기 때문에 대사를 주로 관할하는 장기라서요. 그래서 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더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흔히들 우리 코로나 때 봤듯이 운동 많이 하시는 근육질의 이 성인 남성분들이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하시거나 코로나 감염에 잘 걸리시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육 많고 상대적으로 지방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방향의 식생활을 같이 하시고 식사를 거르시거나 이러는 분들이 체력이 떨어지는 순간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첫 번째는 결과적으로 근육이 많건 지방이 많건 체질량 지수가 너무 높음을 알아보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육량 또 사지 골격근의 양 또 체지방의 양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심내혈관 질환이 위험이 어떻게 변하나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는 위에 거는 남자의 그림이고요. 아래 거는 여자의 그림인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A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얘기 드린 지방을 뺀 제지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떨어진다. 그런데 언제까지? 20에서 39세 사이의 사람을 했으니까 나이로 따지면 30에서 길어야 49세까지니까 그 이후의 거를 이걸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고요. 반면에 C에 해당하는 거는 체지방량이 증가하는 거를 의미하고 여기에서의 체지방량, 제지방량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그냥 단순히 킬로그램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체질량 지수를 보는 것처럼 체중이 아니라 키에 반한 체중을 보는 것처럼 얘도 키에 반한 근육량, 키에 반한 지방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내 키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나가지만 키가 크면 좀 더 이렇게 비만하다고 볼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근육량이 많지만 키가 크면 상대적으로 덜 이렇게 근육량이 이렇게 우락부락한 거는 아닌 것 같이 되는 거죠. 지방량이 많지만 키가 좀 더 크면 그것이 덜 비만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근육량이 증가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감소하는 경향은 있지만 확실하게 심혈관 질환을 떨어뜨린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고 반면에 지방량이 많이 증가하는 경우 이쪽은 사실은 2kg per 미터 제곱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느냐 하면 여성은 한 2-3kg 정도, 이거는 이게 1kg/m 제곱이라는 게 키를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약 2.5에서 3.5에 해당하는 정도의 체중의 변화, 근육량의 변화, 지방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지방이 아주 많아지는 것이 나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체성분의 영향을 덜 받고요. 남성은 근육량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전에 다른 얘기에서,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이의 남성들은 먹는 거를 그렇게 조금 가볍게 먹는 순간이 있더라도 운동하는 거가 근육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젊은 남성에 있어서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요 그림은 이제 뭐 복잡하게 나와서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요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2.5에서 3.5 사이에 해당하는 정도의, 남자는 한 3.5kg 되고요. 여자는 2.5kg 되는 정도의 지방량이 증가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전체적으로 한 16% 증가한다 하는 개념이고요.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32% 증가한다 하는 개념인데, 개개별에서 저희 일반적으로 하는 거에 해당하는 거는 모델 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에도 나이에 따라서 근육량이나 이런 것이 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젊은 분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에 첫 번째 거의 포인트는 체질량 지수가 비슷하다고 볼 때, 그러니까 한 전체적으로 별로 체중에 해당하는 거는 비만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는 부분이었지만, 이 두 번째 토픽은 비만인 사람에서 체중 변화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보고자 한 거였고요. 그래서 체중이 2002년에서 2003년, 또 2004년에서 2005년, 2006년에서 2007년, 홀수의 짝수에 이제 검진받는 게 다르기 때문에요. 3회 건강검진을 받고 2년 간격으로, 그 다음에 2008년에서 2015년 사이에 추적 관찰해서 심뇌혈관 질환이 생겼느냐 아니냐를 봤으니까, 길게 본 거는 한 13년, 짧게 본 거는 8년 후를 추적 관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했느냐면 그 사이에 체중이 별 변화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2년 간격으로 봤을 때 체중에 변화가 있다 할 때는 체중이 한 5-6kg 는다 2년 사이에, 그럼 체중에 변화가 있다고 봤고요. 또 그 다음에 또 2년 사이에 5-6kg 또 늘었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체중이 느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첫 번째는 체중이 한 5-6kg 늘었지만 그 다음에는 비슷하게 5-6kg 이내로 왔다 갔다 했다. 조금 약간 빠지거나 뭐 약간 늘었거나 뭐 그 사이에 있었다. 그러면은 체중이 증가한 다음에 유지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전체적으로 봐서 뭐 1-2년 사이에, 2년 사이에 한 2kg 정도 왔다 갔다 하는, 2-3kg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정상 별 변화가 없는 군이라고 레퍼런스 그룹으로 잡았을 때, 상대적으로 그거에 비해서 계속 체중이 5-6kg씩 는 사람, 2년마다 5-6kg, 그 다음 2년마다 5-6kg 이렇게 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도 75% 증가했고 뇌혈관 질환도 29%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체중이 한 5-6kg 늘었다가 그 체중을 그대로 유지한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은 25% 증가했고요. 뇌혈관 질환 위험은 의미가 없게 보이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은 또 따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보여드리기는 할 텐데, 어쨌든 체중이 빠졌다가 증가하는 사람, 그 다음 또 체중이 늘었다가 그대로 유지되는 사람, 변화가 없었던 사람, 체중이 줄었다가 유지되는 사람, 또 체중이 줄었다가 다시 올라간 사람 등등 지속적으로 체중이 빠진 사람들, 이런 여러 군으로 나눠서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 거를 보면 이거는 궁금한 게 뭐였느냐 하면 체중이 빠진 다음에 유지되는 거하고 또 체중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요를 보이는 거하고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차이가 있을까? 요요가 나타나서 너무 많이
이 체중이 떨어졌다가 다시 많이 증가할 것 같으면 그게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는 것들이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그냥 전반적인 국가검진을 시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균 나이가 50 플러스 마이너스 9 정도 되는 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20대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다 포함됐지만 아무래도 20대에서 40대에 해당하는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덜 들어간 그런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볼 때 어디를 기준으로 받느냐 하면 2년 범위의 변화를 봤을 때 처음에 체중의 변화가 5kg 미만, 그 다음에도 5kg 미만에 해당하는 별 변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2년 사이에 2, 3kg 변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변화가 없는 군이라고 봤고,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살 빠진 다음에 유지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살 빠진 게 저희가 아까 얘기한 5, 6kg 정도 비만한 사람들 중에서 5, 6kg 이상 살이 빠진 사람을 그 사람을 살 빠진 군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지되는 거는 그거보다 덜 변화하는 거를 유지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장 좋은 군이라고 생각하고 또 체중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사람 그런 거를 웨이트 사이클링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체중이 그대로 있다가 빠지는 사람, 그러니까 비만한 상태로 있다가 빠지는 사람, 이 사람들을 또 다른 군으로 봤고 어쨌든 빠진 거죠. 빠졌다가 유지가 되건 또 유지가 되다가 빠지건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빠진 군이고요. 웨이트 사이클링 군은 빠졌다가 다시 증가했으니까 체중은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no weight change는 어쨌든 체중 빠지는 게 그닥 별 변화가 없이 그냥 비만한 군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했지 큰 변화가 없었던 사람. 그러니까 아마 5, 6kg 빠지려면 질병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런 분들은 자기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어야지 아마 5, 6kg 빠졌겠죠. 그러니까 운동을 규칙적으로 계속 했다든가 아니면은 체중을 늘지 않도록 조금 노력했다든가 그런 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때 보면 체중이 빠진 다음에 유지되는 사람을 가장 좋은 군이라고 봤을 때 체중이 변화 없이 그대로 비만한 군에서 조금씩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10% 정도 심내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했고 그중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은 13%, 뇌혈관 질환 위험은 의미가 없는 정도로 증가해서 여기는 크게 지금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체중이 좀 나가는 사람이 그 비만의 역설이라 그래서 사망률은 주는 것들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의미 있게 사망률이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그룹에서.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요요가 생기는 체중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정도가 원체중에서 조금 더 높다고 하더라도 한번 체중을 빼서 지방과 근육의 심장에 미치는 부하를 떨궈줬을 때 감소시켜줬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의미 없는 정도로 증가했으니까 이 살을 빼서 유지한 사람이나 의미 있게 유지를 하다가 나중에 살을 뺀 사람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정도의 변화를 보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의 포인트는 사실 이거는 전체 연령군에 다 해당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희가 사실은 고령자에서는 체중 감량을 크게 아주 심각하게 열심히 하는 거는 별로 권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특히 나이 많은 여성분들은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 어쨌든 체중이 많은 경우에는 체중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조금 하는 것이 다시 요요가 생겨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심뇌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은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겠다 하는 거를 얘기 드리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성분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어떤 무릎 관절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심혈관 질환이 생겼거나 뭐 생길 위험이 너무 높거나 하면 충분히 많이 먹고 그러시는 분들은 조금만 노력을 하셔도 식사량을 조금만 과하지 않게 하셔도 체중이 빠집니다. 체력이 되기 때문에 식사량을 조금만 줄이고
가볍게 뭐 시간당 한 5-6km 정도 운동하는 거를 한 1시간 정도 하셔도, 안 하시던 분이 하셔도 체중 누구나 다 빠집니다. 이거는 근데 가장 큰 관건은 뭐냐면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체중이 늘고 비만해지고 체력에 많은 난조를 보이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생활이 불규칙해서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 음주도 과음을 했다, 운동도 과하게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이 맞지 않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잘 먹었을 땐 조금 더 움직여서 써도 되는데, 잘 먹지 않았는데 그때는 체중을 빼겠다고 과도하게 욕심을 내서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그러면 그게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은 지쳐서 그 다음에 소모하는 거를 떨어뜨리게 되어 있거든요. 소모는 운동을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요. 운동할 때 소모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장기가 자기가 할 일을 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장기가 쓸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단지 그 먹는 거의 부하가 많이 걸렸다 적게 걸렸다 하면서 모든 소화기에 부하를 주고 장기를 망가뜨리고 또 지방이 확 느는 순간을 만들어서 심장이나 콩팥이나 이런 장기가 힘들어지는 순간을 가져오는 거지. 누구나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한 65세, 70세까지도 남성분들은 체중 감량이 가능해요. 여성분들은 50대, 55세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노력하시면 가능한데, 그 이유가 되면 조금만 덜 드시면 식은땀도 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체중 감량을 위해서 뭐를 심하게 줄여 먹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불규칙한 것만 자리를 잡게 합니다. 그러면 몸이 규칙적으로 들어올 게 들어온다는 거를 인식하게 되면서 몸 바깥으로 빼낼 거를 빼내고 분배할 걸 분배하면서 훨씬 환자가 편안하게 느끼시면서 체중이 조금씩 감량돼요.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씩 감량되면서 유지하게 되면 장기에 미치는 그런 악영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 수 있고, 또 장기는 가급적 새로운 거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은 부분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비만 환자를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어떤 게 더 좋을까? 체중 감량하고 유지하는 거하고 요요가 됐는데도 그거 체중 감량을 좀 해보는 게 좋을까? 고민될 때가 있어요. 워낙이 체중이 많고 그러신 분들은요. 근데 이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언제라도 체중을 감량했다가 다시 올라가더라도 지방과 이 제지방량의 부하를 살짝 줄여주면 심장 부담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심장 건강의 위험을 조금 줄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체중을 감량을 해서 유지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고요. 그리고 정 안 되면 내가 체질량 지수가 많은데 근육량이 많고 지방은 그렇게 아주 많진 않아. 그런데 조금만 더 먹고 그러면은 자꾸 살이 찌는 것 같아. 그런 시기가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시기. 이럴 때는 할 수 있으면 적어도 규칙적으로 드시고 과하게 먹는 순간을 빼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체중은 나이가 들면서 일하는 시간이 길은 사람들은,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긴 사람들은 늘 수밖에 없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체중계를 규칙적으로 재면서 한 1.5에서 2kg 정도 증가하면 그때부터 일주일에 몇 회 정도 저녁을 조금 가볍게 먹는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다시 제자리를 유지하시면, 연속적으로 회식을 하신다든가 술을 드신다든가 고열량의 식사를 하는 그런 것들 연속하지만 않으면 하루 조금 더 드셔도 한 2-3일 평상식을 다시 돌아가시면 체중은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너무 긴장을 늦추시는 것만 안 하시면 좋겠고요. 체중 감량 후 유지나 체중이 요요처럼 사이클링을 하거나 체중 유지 후에 감량하는 거 모두 다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 가장 나쁜 거는 5-6kg, 5-6kg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게 가장 나쁘긴 한데, 아까 테이블에서 보셨듯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체중 감량이 지속적으로 되는 사람도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체중이 계속 느는 사람도 굉장히 적어요. 아까 숫자를 보면은요. 다시 보여드리면 숫자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음 전체 중에서 18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또 어 104명이 되고 지속적으로 비만한 거에서 주는 사람은 104명, 그다음에 계속 느는 사람 5-6kg씩 계속 느는 사람은 18명밖에 안 돼요. 다른 집단은 1000명, 5만 명 그런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드문 일이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에 드문 일이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게 나왔다는 건 이 사람들의 위험은 굉장히 크다는 거를 얘기합니다. 이 지속적으로 체중 감량한 거는 보호 효과가 굉장히 크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그게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거든요. 굉장히 드문 일이라서 이런 거는 의미가 별로 없다 할 정도로 나왔어요. 근데 저긴 18명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한테서 실제적으로 심혈관 질환이 일어난 거는 10명이나 되니까요. 굉장히 큰 거죠. 55.6%가 심혈관 질환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협심증 같은 심장의 문제건 뇌혈관 질환 같은 뇌졸중의 문제건 여기서 보면은 뇌혈관 질환이 조금 더 많았죠. 어쨌든 그래서 체중이 지속적으로 느는 거가 가장 안 좋은 일이니까 어느 순간에도 체중계에 규칙적으로 조금 올라가시면서 한 2kg 정도 넣으시면 다시 조금 조절을 하시고요. 운동을 조금씩 하시면서 힘을 근력에서 받아오시고요.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아령 운동 조금만 해도 조금 몸을 유지하는데 편안한 정도의 힘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아령을 뭐 3세트씩 하는 거 하루에 3개 정도 상체 아령 운동 하시면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힘을 좀 받으시면서 음식량을 조금 한 끼니 특히 저녁 끼니를 조금 가볍게 드시는 거를 규칙적으로 하시면 그러시면 체중이 좀 감량되기 쉬울 것 같아요. 65세 이전의 분들은요. 자, 근육이나 제지방량이 늘더라도 좋은 성분이라고 생각하는 지방이 아닌 것이 늘더라도 체중의 증가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만한 군이 근육이 늘더라도 체중이 느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은 특히나 편안하지가 않다. 심장이나 콩팥의 부하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는 간에도 부하를 증가시키기 때문이고요. 어쨌든 체지방 증가는 비만한 남성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보이고 요요가 있더라도 어느 순간에도 체중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가지고 그리고 체중 감량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때는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느냐 하면 얼마 전처럼 A형 독감이 굉장히 유행할 때 같은 때 이럴 때 체중 감량을 위해서 먹는 거를 줄이면 그대로 감염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만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고 또 한여름에 너무 더워서 움직이기도 어려운 때 체중 감량을 위해서 너무 운동하고 음식을 줄이시면 심장에 갑자기 무리가 오면서 심부전이 오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아마 논문 같은 걸 가져와서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탁탁 오는 거가 좀 덜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음 음 그렇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오기는 했고요. 구정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체중이 늘으셨을 것 같아서 체중 관련한 거를 좀 '조심하면 좋겠다.' 하는 의미고요. 급하게 찐 살을 급하게 빼지 않으면 살이 안 빠진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급하게 찐 살이라는 게 뭘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인제 어 일반적으로 체중이 많이 찔 수 있는 순간은 액상으로 뭐를 먹을 때예요. 그러니까 음주 칼로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음주하시면서 살이 쪘거나 거기에 또 안주까지 들어가서요. 그러면은 안주가 고단백 식이니까 근육도 늘고 지방도 늘고 그리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가서 주무시게 되니까 혈관에 쌓이게 돼서 흔하게 얘기하는 서양형의 심혈관에 안 좋은 방향에 지방 쌓이고 동맥경화가 진행하는 게 가능하겠죠. 급하게 찐살을 급하게 빼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살은 찌면 그다음에 급하게 빼지지는 잘 않아요. 글쎄요. 이게 체지방이 빠지는 데는 어떤 것들이 작용을 하느냐 하면 장을 통해서 설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대장 내시경 준비를 할 때 이럴 때 평상시보다 2-3kg 빠집니다. 그러니까 장에 있는 음식물의 무게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게 빠져나가면서 전체적으로 물이나 모든 것을 다 빼내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데 어쨌든 지방의 변화는 크게 이 생활이 변화하지 않는 한 하루 이틀에 100-200g, 200-300g 빠지면 많이 빠지는 거지 이렇게 많이 빠지질 않습니다. 이 살이 이렇게 쭉쭉 빠지는 게 아니라요. 체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시고 조금 적게 먹고 유지하시다가 그다음에 근육하고 지방이 확 빠지는 순간이 생겨요, 지치면서. 그래서 이제 살이 급하게 찐 거가 빨리 빠지기는 쉽지 않아서 보통은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체중이 잘 빠지시는데 전체적으로 먹는 게 과하게 먹는 때가 별로 없으면서 한 끼니쯤 식욕이 별로 없어서 너무 가볍게 먹게 되는 경우. 그렇게 되면 그거를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살이 빠집니다.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하기가 불규칙해지기가 쉽죠, 잘못하면은.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5 내지 10% 정도 살을 뺀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 빼는 거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해 보신 경험이 있어서 나는 어떻게 됐을 때 살이 찌고 빠지고 이런 거를 좀 잘 아시게 될 거예요. 우선은 이 식사하시는 거 생활하시는 게 규칙적이어야 하고 회식하는 횟수나 이런 외식하는 횟수를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네. 매일매일 이 휴일에 해당하시는 선생님 질문 받을게요. 요요가 잘 오는 체질이 따로 있을까요? 항상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요요가 와서 너무 힘듭니다. 요요를 막기 위해 꼭 해야 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지금 여성분인지 남성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 요요라는 게 근육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더 잘 오죠. 체중이 많은데 상당수가 지방이고 그리고 부종이 좀 생기시기 쉬운 앉아있는 직업군 이런 분들이 좀 더 요요가 잘 오기 쉽겠죠.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요요가 온다. 그러면 다이어트 하는 방식이 아마 일정하게 식사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때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하시면서 하시면은 아무래도 서서히 빠지지만 또 요요는 그렇게 덜 오기 때문에 운동을 조금씩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겠고 여성분들은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시면 근육이 빠지는 순간도 있어요. 염증이 있어서. 그때 체중이 많이 빠진 것 같죠? 그렇지만 다시 어느 정도의 식사로 돌아오고 운동을 같이 하시면 확 다시 체중이 찌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근육량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근육과 지방을 같이 재는 기계를 보시면서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재는 거는 어느 정도 믿을만 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셔야죠. 요요를 막기 위해서 우선 근본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선에 갈 때까지는 외식이나 회식 이런 거를 가셨을 때 굉장히 절제를 하셔야 되겠죠. 네. 홍서희님 질문 보겠습니다. 붓기와 살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명절 때 3kg가 늘었어요. 네. 고민이 되죠? 자, 이 젊은 나이에는 부종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지만 이 골반의 구조가 이렇게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잘 꼬아 앉는다든가 앉아있는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리에서 올라오는 혈액이나 임파액이 잘 붓는 것 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스트레칭, 다리 쪽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면 붓기가 좀 덜하고요. 붓기와 살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에 해당하는 거가 지방은 사실 빨리 안 빠지기 때문에 붓기와 지방을 헷갈리기는 쉽지 않은데 문제는
붓기도 물이 많은 거고 근육도 물로 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75에서 80%가 근육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구분이 좀 어렵죠. 기계상에서는. 그런데 부종이 있기만 한다고 그게 살로는 안 가는데 부어서 지쳐서 축 늘어져 있는 순간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힘은 빠지고 내가 먹고 나서 지쳐 있는 상태가 되면 그 부은 곳으로 음식 에너지 소모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서 살이 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보통 젊은 사람은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붓는 거가 잘 되는 분들은 그쪽에 마사지 받는 거나 스트레칭 하는 걸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꽤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붓기는 변화가 굉장히 크죠. 오전, 오후 변화가 꽤 커서 뭐 0.5kg 정도. 그거는 사실은 부종이기 쉽습니다. 아침과 저녁의 변화가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찰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레이님, 네. 그냥 몸에 나쁜 거 안 하고 그냥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밥 잘 먹고 스트레스 덜 받으면 굳이 얘기 불안처럼 무슨 병이 있고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도 그렇게 잘 살아도 벼랑간에 큰 병이 느닷없이 나이 먹고 닥칠 수도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하시는 생활 습관이요. 어떤 분들은 먹는 게 좀 부실하고 어떤 분들은 먹는 것보다 너무 움직이거나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신경 쓰는 게 너무 많고 이런 분들 나빠지는 장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어디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70%는 그런 것들이 결정하고요. 생활 습관이. 나머지 30%는 유전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안 좋은 장기들은 만약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희가 이제 유전이 관여하는 건 초기 20대, 30대 쪽에 병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7, 80대에 병이 생기는 거는 유전이 관여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나 그 가게가 나쁜 장기, 그 가게에 나쁜 장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이외에 나머지 부분은 유전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그거 상관없이 이상한 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70% 정도는 이런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 잘 하시면 문제가 없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너무 힘이 없고 너무 의욕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뭐 암이나 이런 거의 가능성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혈압이나 당뇨 이런 분들이 더 잘 생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아주 고령자의 뇌혈관 질환은 근육이 적고 그리고 쇠약한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지만 그런 분들 이외에는 조금 특별히 이상이 없는 분들도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체력의 소진을 가져올 정도로 무리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잘 생깁니다. 특히 혈압이 있는 분들이 뇌혈관 질환이 생기면은 주로 터지는 거가 잘 생기거든요. 그렇게 무리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그래서 뇌출혈은 경색같이 막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제가 중간중간 피지컬 익저션이 일어나게 하는 거, 완전히 지칠 때까지 뭘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나이 들어가면서 지양하자 하고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게 그게 막을 수 없기 때문이고요. 잘 살아도 큰 병이 느닷없이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나이 들면은 어떨 때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하면 아마도 자식이나 뭐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문제, 관계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뭐가 이게 감정적으로 안 좋으면 다른 뭐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거 좀 잘 안 되니까요. 그런 게 길게 가면 병이 생기겠죠. 저도 끊임없이 생각해요. 이제 환자들을 보면서도 배우고 또 저보다 이제 저희 친척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보면서 배우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닌 거는 무조건 쳐버리는 연습을 하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뇌에서 잡으면서 뭔가 안 좋은 생각, 풀리지 않는 생각을 하면
혈관도 조이게 되어 있어서 급하게 병이 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가장 나쁘다 하는 얘기들을 하시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감정적인 거를 관할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제가 힘이 뒷받침되면 그것도 잘 쳐넘길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식사하시고 그러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주의해야 될 부분은 나는 굉장히 먹는 것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다고 했는데 병이 걸렸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무서우냐 하면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은 정말 무섭습니다. 뭐가 아주 나빠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것만 편중되는 거, 운동만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어디 한 곳에 극단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중용하는 거를 끊임없이 되물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네. 튤립님 뵐게요. 네. 다이어트 유산균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나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유산균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유산균 약을 써보면 이제 유산균의 뭐 효과가 장에서 뭐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뭐 소화 흡수 잘 못하는 분들, 특히 나이 들어서 음식 많이 못 드시고 주로 과일 야채 드시는 분들의 소화 흡수를 도와주기도 하고 당 대사도 좋게 하고 대장 내의 균도 좋은 유익균으로 바꾸고 나쁜 균을 없애서 염증을 줄여주니까 힘도 몸이 쓸 힘도 좀 더 남겨주고 다양한 역할을 해서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이 유산균이 보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의 일부 여성분들은 오히려 몸을 돌릴 수 있는 힘이 적어지면서 살이 찌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붓고 살찌고 그리고 대사 속도가 느려지면서 살이 찌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갑상선 기능 저하증처럼. 그런 사람들한테 적절한 유산균이 들어가서 배변이 잘 되고 또 힘이 좀 나고 정신도 좀 더 감정적으로 좋고 이런 사람들은 효과가 있는 거고요. 오히려 열량이 더 들어가면서 더 쓰게 하면서 부종이 없으면서 효과가 있는 거고요. 또 배변이 잘 안 되시고 장 운동이 잘 안 되는 분들한테도 효과가 있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면 장기적으로 유산균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어느 정도의 힘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는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은 유산균을 드시는 게 여러모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젊거나 이런 분들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유산균을 지속적으로 드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지금 이런 유산균을 쓴 경험은 저는 원래 그런 약들을 잘 안 썼거든요. 그런 것들을 환자한테 쓴 경험은 한 4-5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제 경험은 그렇고요. 저는 유산균을 안 먹고 있어서 잘 모르겠고요. 저 자신에 관해서는. 이제 유산균은 저는 사실은 식생활 이런 게 사실은 조금 불규칙하거든요. 진료 시간이 있을 때는 조금 늦게 먹게 되고 진료가 없는 날은 좀 일찍 먹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방송이 있는 날은 조금 또 일찍 먹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불규칙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유산균을 먹는 거는 저는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힘 떨어지고 먹으면서 안 좋거나 저는 이 과일 야채만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흡수를 더 시키면 오히려 살이 찔 수도 있어서 저는 유산균을 먹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기준으로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456번님 말씀 들을게요. 최악의 명절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네. 전류 맛있는데 전류 기름에 엄청 들어가야지 됩니다. 전하고 빈대떡 이런 거요. 그런 거 기름이 엄청 들어가야지 걔가 뭐라 그럴까요? 맛있게 되기 때문에 열량이 굉장히 많은 음식이에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식혜같이 액상인데 물론 탄수화물이 많지만 액상 음료인데 얼마나 먹는지 감이 잘 안 잡힐 정도로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추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약과 뭐 대추 이런 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음 터키 사람들의 그 간식 그 대추 야자? 이게 단 대추 있잖아요. 그게 열량이 사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은
단 거 먹어서 잘 웃는다 그러거든요. 실제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좀 좋겠지만 어쨌든 터키 사람들의 뭐 전형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터키 여행 갔을 때 봤을 때는 '아니 왜 날씬한 사람들이 배가 왜 저렇게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터키는 이 간식이 많아서 그러는지 어쨌든 그 단 간식류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잡채 당연히 뭐 기름 있어요. 음 최악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가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김숙자님, 하루에 두 끼를 먹되 푸짐하게 먹는 게 다이어트에 유리할까요? 아니면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체중이 느는 순간은 먹고 나서 어 과도하게 배가 부르고 대사 속도가 느려지는 순간이 생기는 거, 소화할 힘이 없을 때 많이 먹게 되는 거, 이게 체중이 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미 대사 속도는 느려졌는데 지쳐 갖고 그랬는데 거기다 열량을 많이 먹으면은 걔를 빨리빨리 소화 흡수하고 내보내고 이런 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끼를 푸짐하게 먹는 거는 썩 권유드리지 않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제가 지나가면서 들을 때 보면은 안 먹으면 힘들기 때문에 끼니 맞춰 먹고 중간에 간식 가볍게 먹어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거든요. 이제 나이가 젊을 때는 두 끼를 먹어도 뭐 푸짐하게 먹으면 안 되겠지만 두 끼를 먹어도 버팁니다. 그래서 아주 체중이 적게 나가는 체질량 지수가 18.5 이하인 사람, 뭐 20 이하인 사람들은 거의 두 끼밖에 안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끼 먹되 그것도 많이 안 먹는 사람. 그 사람이 체중이 안 나갑니다. 근육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저장분, 비축분이 없기 때문에 근육이 없어서 비축할 데가 없어요, 당을 비축할 데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은 몸에 쌓이게 돼 있어서 있게 되는데 못 움직이기만 해도 조금 먹어도 비축이 되거든요. 그런데 당은 비축이 안 돼요. 간에 한 어 반나절 쓸 정도로 그런 정도의 당을 비축하고 있어서 뇌랑 경쟁적으로 쓰고 있고요, 굶었을 때는. 그 이외에 다른 거는 근육에다가 글라이코젠으로 저장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근육이 적으면 저장할 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먹지 않으면 자꾸 지쳐서 졸거나 쓰러지거나 이렇게 되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가시게 되고요. 그래서 자꾸 먹게 되면서 살이 찝니다. 원래 젊었을 때 굉장히 체중이 적고 날씬하셨던 분 중에 나이 들면 앉아 있거나 일을 많이 하게 될 때, 일을 하시는 분이면 에너지원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되면 누구나 살이 찌게 됩니다. 물론 살이 안 찔 수도 있어요. 그냥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조금 먹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살 안 찔 수 있어요. 그 대신 이 모든 장기에 어 적절한 정도의 혈액을 줄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혹이 생기기는 쉬워요. 그런 분들은 나이가 아주 들면 암이 생기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또 무리하는 거, 감정적인 부하를 받는 거 이런 거랑 또 같이 가기 때문에 뭐 하나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두 끼를 먹되 푸짐하게 먹는 거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끼니를 조금 가볍게 평상시보다 조금 가볍게 먹고 저 푸짐하게 먹는 것보다는 좀 가볍게 먹고요. 한 30% 정도 줄여서요. 중간에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살짝 단 간식 뭐 과일 조금도 좋고 할 수 있으면 뭐 정 먹기가 불편한 상황이면 초콜릿 조금도 좋고 단 거를 살짝 드시고 지나칠 수 있으시면 그러면은 살이 빠지고 다이어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질문 주셔서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